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뉴욕 증시가 오미크론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연말 경기는 오미크론 변이에 발목 잡힐 가능성이 커졌는데 공급망 회복이 더뎌지면서 물가가 오르면 역설적으로 경기가 주춤해도 금리 인상 압력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발언에는 이런 고민이 담겼는데 물가 통제를 우선순위에 둔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테이퍼링을 가속화하면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 인상 카드를 조기에 꺼낼 수 있습니다. 이미 잘 꿔주지도 않습니다만 이럴 때는 이자 줄이는 게 재테크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각종 대출 금리 잘 따져보시고 부채 다이어트 속도 내시기 바랍니다. 12월의 첫날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민간 아파트 사전 청약이 시작됩니다. 내년까지 4만 4천 가구가 물량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또 공급망이 망가지면서 10월 산업 동향, 산업 생산이 18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답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것만으로도 경상수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와 있군요. 그리고 퍼블리시티건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아, 류시원 이런 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때부터 논의가 됐는데 근 20여 년 만에 이 논의하던 이 퍼블리시티건이 법률의 명문화가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가수, 배우, 얼굴이나 이름, 음성까지도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오늘 우리 증시 곰곰이 좀 봐야겠죠. 간밤 뉴욕 증시 어려웠습니다. 오늘 우리 장도 함께 전망해보죠. 경제픽 시간에는 댓글 마케팅 얘기해볼 건데요. 그냥 옛날에 하던 그거 말고요. 요즘에 짧은 동영상 올리는 플랫폼에서 독특한 댓글 마케팅으로 매출을 쏠쏠하게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강정수 박사에게 들어볼게요. 마지막 경제탐사. 최근 미국에서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드라마들이 인기인지 김영대 평론가와 알아보죠.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녹용 선물 세트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안에 공공택지에 있는 민간 분양 아파트들 사전 청약한다고 하는데 지역이 어딘가요? 네, 제일 먼저 경기 평택과 오산 그리고 부산 장안 이렇게 3개 지구에서 1차 민간 분양 아파트 2,528가구가 이달 중에 사전 청약을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공공 분양이 아닌 민간이 지은 아파트를 사전 청약 받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6월을 시작으로 연내 6,000가구 그리고 내년까지 38,000가구를 민간 사전 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요 경기 평택 오산 그리고 부산 장안 이렇게 1차 민간 분양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청약을 받을 예정이고요. 이 날짜에 따라서 첫날 특별 공급 그리고 일반 공급 1순위, 2순위 이렇게 순으로 청약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22일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물량은 대부분 좀 인기가 많은 전용 59에서 84제곱미터로 구성이 대부분 되어 있고요. 가격은 주변 시세의 한 60에서 80% 수준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를 보면 대부분 한 3억대 초반 그리고 84제곱미터는 한 4억대 중후반 정도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추정 분양가라서 최종 분양 가격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청약은 어떤 분들한테 유리한가요? 네, 이번 민간 사전 청약은 특징이 공공 사전 청약에 비해서 일반 공급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대형 물량이 많아서 좀 추첨제도 기대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이번에 풀리는 물량 중에 37%는 일반 공급으로 배정될 예정인데 공공 사전 청약은 일반 비중이 15%였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보실 수 있고 또 나머지는 63%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이런 특별 공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 또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물량이 한 30%가 추첨분인데요.
그동안은 뭐 신혼부부라도 맞벌이 부부는 소득 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워서 이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청약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11월부터 민영주택 특별공급제도가 시작되면서 추천 물량이 훨씬 늘어난 겁니다. 또 그동안 이제 소득 때문에 특권 대상이 안 돼서 좀 실망하셨던 분들 좀 추첨제에 노려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70년대부터 쭉 이어진 제도라서 워낙 제도가 복잡한데 주의사항 없습니까? 네, 이 가장 큰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이 민간 사전 청약 당첨되시면 청약 통장을 사용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주택 사전 청약은 당첨돼도 이 다음에 사전 청약이 아닌 다른 아파트 청약에 도전을 하실 수 있는데 이번 민간 사전 청약에는 당첨되시면 그냥 이제 청약 통장 사용한 걸로 간주가 돼서 다른 거는 청약을 못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사전 청약은 동시에 신청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세 곳 지구 민간 사전 청약은 발표일이 동일하니까 한 곳만 골라서 신청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산업활동 동향 결과를 좀 보려고 하는데 공급망 쇼크라는 말 들어들 보셨을 겁니다. 이게 제조업 경기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는 통계가 나왔군요. 네, 이 통계청이 매달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거를 발표를 하는데요. 여기를 살펴보니까 산업 생산 지수가 전달보다 1.9%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가 작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시작했는데 이 작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산업 생산이 위축이 된 건데요. 특히 이 제조업에서는 자동차 생산이 눈에 띄게 위축이 됐는데 많이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차량용 반도체 생산이 부족해서 이 완성차 생산은 물론 어렵고 또 나머지 자동차 부품 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단번에 바뀌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자동차만 해도 반도체 생산량이 단기간에 회복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한번 교란된 공급망이 원래 자리를 찾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 오미크론 변이까지 더해지면서 경기에 조금 먹구름이 낀 상태라 전망을 좀 섣부르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조업 일수가 줄었다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보려고 하는데 그냥 인구구조가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향후에 경상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 혹은 흑자 폭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이 한국은행이 전망한 자료인데요. 이 통계를 이해하시려면 좀 연령에 따른 소비 성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많이 하면 그거에 비해서 이제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해외 수입도 줄어서 나라 전체 경상수지는 오히려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건데요. 이 저축보다 소비를 많이 하는 나이 때는 소비보다 저축을 많이 하는 나이 때는 중장년층입니다. 반대로 유소년이나 노년은 이 저축보다 소비가 더 많아서 오히려 경상수지에는 마이너스 효과인데요. 근데 이렇게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지금은 핵심 저축 인구인 45에서 64세 비중이 높아서 경상수지에 도움이 되지만 올해를 정점으로는 이 경상수지에 도움을 주는 정도가 점점 떨어져서 2038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경상수지를 갉아먹을 거다. 이렇게 한국은행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복지 체계를 우리가 설계할 때도 인구구조 변화를 가장 큰 변수로 보는데 이런 영향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 참 춥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같은 시각보다도 10도 가까이 낮아진 기온인데요. 바람이 여기서 3, 4도를 또 뺏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 기온 영하 2.2도고 체감 기온은 영하 7, 8도이기 때문에 체온 지킬 수 있도록 목도리와 모자 등으로 보온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맑은 가운데 낮 기온도 서울과 고향 파주는 2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권, 경북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까지 발효 중이고요. 해안 지역과 강원 산지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까지 날리겠습니다. 아직 영하공분인 곳이 많아서 도로 결빙과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 밤과 모레 새벽 일요일 낮부터 추위는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2.2도입니다. 기상청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식구들 출석 한번 부를까요? 오늘 1등 크로드 518님, 오래된 우리 식구시죠. 비타민 파파님 12월 첫날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핑크로보님, 저보다 동생이라고 하셨던 거 기억해요. 시우 민우 아빠님 어제도 오셨고 감사합니다. 김처복만이님, 포유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춥죠? 날씨 추워진다고 하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이걸 현장에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어려운 말이 그렇습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국회에 가서 보아 씨 그리고 류시연 씨를 한 자리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이때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분들의 얼굴, 상표권, 이걸 가지고 굿즈, 콘텐츠를 함부로 만드는 국내외 그 사업자들 때문이었는데, 이걸 막기 위한 법률이 드디어 명문화가 된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문삼섭 국장님 연결해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퍼블리시티권이 특허청 소관인지는 몰랐네요. 예. 부정경쟁, 네네, 부정경쟁 방지법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요거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부정경쟁 방지법은 일반적으로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예를 들면은 등록되지 않더라도 유명한 상표라든가 상호 등을 허락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제공하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탈취하는 행위와 같이 타인의 사람의 노력으로 또는 성과를 무단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일컫는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생각이 납니다. 이 초창기 한류 스타들은 나도 모르는 콘서트가 중국에서 열린다고 했다가 이게 안 열려서 실제로 뭐 안재욱 씨, 윤사마 이런 분들 굉장히 곤욕을 치렀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법률이 일부 개정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명인의 초상 또는 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최근 보시면 K-팝, K-드라마 또는 K-무비의 영향력으로 유명인의 어떤 초상이라든가 서명을 유용한 굿즈라든가 기획상품, 광고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와 아울러서 이걸 허락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해서 불법으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 이번 개정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인공지능 또는 딥러닝이라든가 이런 경향과 관련돼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행위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절하게 규제를 함으로써 건전한 데이터 거래를 육성하기 위한 법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서는 가장 큰 현안인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의 무단 사용 행위, 그다음에 데이터의 무단 사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큰 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그동안은 어떻게 보호를 해왔나요? 예, 그동안에는 우리가 헌법이라든가 민법에 근거해서 인격권의 일환으로 보호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신적 피해만 우리가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개정안을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퍼블리시티권,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게 맞습니까? 세계 최초는 아니고요. 원래 미국이 네. 미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1953년도에 판례를 통해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왔고요. 다른 유럽 국가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선진국에서는 거의 모두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왔습니다. 따라서 하급심에서는 헌법이라든가 민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판례가 있었습니다만은 엇갈린 판례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부정경쟁 방지법은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국내의 최초의 명문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데이터 보호 관련 조치도 이번에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예, 데이터 보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점점 중요해지고 우리 마이데이터라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거가 거래에서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기업에서도 정말 중요한 어떤 수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거래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데이터와 관련된 것은 내년도 4월 20일 날 시행이 됩니다. 이게 데이터 기본법으로 일컬어지는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과 동시에 시행되게 되고요.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라고 붙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6월 8일에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 퍼블리시티권 이름도 어렵고 생소하다 느끼실 텐데 개인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경제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허락을 받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굿즈를 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유명인의 초상이나 이름을 활용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그분들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시는 게 정말 유리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 보도라든가 패러디라든가 풍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퍼블리시티권이 일부 제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의 문삼섭 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연말이라서 경제발전소 연말 이벤트 준비했거든요. 산타 할아버지 같이 준비를 했는데 당신의 서재를 채워드립니다. 경제발전소 컬렉션으로요. 저희가 문 연 지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동안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좋은 책들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샵 0951로 생방송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인스타그램 저희 경제발전소 팔로우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등 대상인데요. 10명에게 한 권을 주는 것보다 한 명에게 10권을 몰아주는 게 또 저희 스타일이잖아요. 대상 한 분께 10권 세트로 보내드립니다. 그 밖에도 최우수상, 팔로우미상, 뿜뿜상, 개미상이 있어요. 각각 2분씩 뽑아서 5권씩 보내드릴 건데 자세한 내용은 인스타에 저희가 이거 고지해드릴 거거든요. 홈페이지에도 아마 올라갈 거죠, 피디님? 카페, 블로그 이런 데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거나 팔로우 해주시거나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를 보내주시거나 유료 문자 최다 출석 체크 요거 다 인정하겠습니다. 열심히 움직여주세요. 우리 개미처럼요. 코로나 멘트를 하라고 하는데 오늘 심각합니다. 다들 속보 보셨을 텐데 5,000명 넘었다고 해요. 확진자 수가. 연말에 다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 하시면서 경제발전소 들으시죠. 경제를 아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한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전망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어려웠네요. 네,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도 하락 출발을 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미크론 관련된 불안 심리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장 초반에는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이 상원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예상과 달리 갑작스레 매파적인 스탠스로 전환했다는 이러한 소식이 다시 한번 투자자들에게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면서 미국 지수가 다시 하락폭을 확대했고 끝내 다우, S&P, 나스닥 전부 다 1.5%대 넘는 급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미크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안감 이거는 뭐 기저에 네. 깔려 있는 거였는데 네. 어제 유독 그 증시가 출렁였던 데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그게 저는 컸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일단 파월 의장이 본인이 그동안 계속해서 표현해왔던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에서 이제는 일시적인 단어를 버리겠다. 왜냐, 이게 연준이 의미하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좋은 시기라고 전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12월 14, 15일에 있을 금통위 12월 FOMC 때 테이퍼링 가속화, 테이퍼링 엑셀을 좀 더 밟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오미크론 관련해서 지금 오미크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파월 의장마저도 매파적으로 돌변하면서 이게 시장의 불안 심리를 증폭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러한 표현들도 하더라고요. 파월 의장 연임이 확정되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라는 좀 의견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제가 생각해 볼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기준이 정량적으로 지금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몇 개월 이상 몇 프로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에 이거를 일시적이다 아니다라고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경제학계에서도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을 가지고 정책 당국자들, 시장 참여자들, 정치권들 다양한 주체들 간의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파월 의장이 일시적인 표현을 철회했던 것도 바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놓고서 시장 참여자들 간 주요 주체들 간 혼선을 추가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 가속화를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힌 것은 사실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의 오미크론 사태가 연준의 이러한 전망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향후 2주 이내에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 가속화, 다시 말해 테이퍼링 엑셀을 밟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저희 투자자들, 청취자분들도 한번 열어두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또 오미크론이군요. 우리 증시는 네.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지금 장 초반에는 의외로 1% 넘게 상승세로 출발했다가 코스피가 지금은 다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0.1에서 2%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예상과 달리 이렇게 코스피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는 거는 아마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까지 3거래일 동안 우리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상당 부분 주가가 많이 하락한 거에 따른 기술적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형주들은 대체로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던 NFT 게임, 메타버스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 유독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심한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이른바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보니까 주가가 떨어졌는데 애플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투자자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뭐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투자자들은 그 모더나나 화이자에서 언급했던 기간, 연준이 언급했던 기간, 즉 1, 2주 기간 동안에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1, 2주 기간에 12월 FOMC가 겹쳐 있는 만큼 이제 저희가 이제 당분간은 뉴스상에 나오는 내용들, 오미크론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조금 계속해서 변하는 이러한 환경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지금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이지만 코로나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학습 효과, 내성으로 인해서 축소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불확실성도 높고 위험 관리가 필요한 시기이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코스피 지수 레벨도 그렇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 이제는 너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고 섣부른 매도 대응보다는
지금은 최소 관망하는 심리로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 향후 1, 2주 동안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오후까지 이 기조가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빠 찬스다 뭐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우리 사이는 불평등하구나. 개선될 거 기본적인 거. 예, 소상공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경제에서 기회만큼은 진짜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살맛 나는 경제.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짧은 시간에 굉장히 재미있는 메시지를 정하는 그 짧은 영상 플랫폼들, 틱톡 같은 것들 굉장히 인기가 많죠. 독특한 댓글 마케팅으로 광고주들을 끌어모으고 이 영상 보는 사람들의 구매까지 이어지는 일이 많다고 하는 건데 어떤 프로세스로 가능한 건지 우리 척척 박사,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와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보면은 여러 브랜드들이 틱톡에서 댓글놀이를 시킨다, 의뢰한다라고 해야겠죠.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요즘 틱톡에서 이제 For You 페이지라고 하는 추천 페이지라든지 또는 이렇게 검색 페이지 같은 것들을 보면 인기 있는 해시태그를 보면서 영상을 보면요. 이상하게 눈에 댓글 단 사람 중에 브랜드들이 눈에 띕니다. 브랜드들이 뭐 의도한 건지 아니면은 인플루언서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도 댓글 달게 해줘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브랜드들이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면서 과거에는 브랜드들이 포스트를 쓰고 또는 영상을 만들고 이용자들이 댓글을 달았다라면 그렇죠. 이젠 브랜드들이 직접 이용자들 밑에 가가지고 댓글을 다는 이런 현상들이 사실 틱톡뿐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조금은 눈에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브랜드들이 이용자들과 댓글 속에서 그러니까 영상 콘텐츠도 만들지만 오리지널 콘텐츠도 만들지만 댓글에서도 이용자들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을 일부에서는 댓글 마케팅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아, 브랜드가 가서 다는 거군요. 네네. 그 브랜드를 팔로우하는 그 일반 유저들이 다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콘텐츠 올린 사람은 여기 이렇게 큰 브랜드도 와서 좋아요 달아 이런 것들도 광고가 될 테고 댓글 단 사람들끼리도 여기 그 브랜드가 와 있네. 이것도 네네, 화제가 네.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예, 예를 들면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최근에 이제 그 레드라는 신곡을 발표하면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있죠. 인기 팬덤을 네. 가지고 있는 여성 가수죠. 네, 테일러 스위프트가 새로 발표하면서 아주 짧게 한 12초 정도의 영상을 틱톡에 올렸어요. 공식 계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한 2천만 뷰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댓글을 갖다가 뭐 히스토리라는 미국의 방송사라든지 또는 듀오링고라고 하는 어학 앱 같은 데서 먼저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이 댓글에 붙은 좋아요 수가 22만 개. 와. 그러면 틱톡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특징이 뭐냐면 댓글에 좋아요가 많으면 댓글의 상위에 위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 친구들은 이 브랜드들은 1위를 하고 있으니까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은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2천만 뷰 정도의 그 영상의 도달 거리에 22만 개의 좋아요 수를 붙인 이러한 브랜드들이 상위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브랜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고 또 뭐냐면 댓글에 아주 재치가 있어요. 네. 이번에 테일러의 이 노래는 정말 역사적인 노래가 될 거야. 그러면 테일러의 팬들은 우리 테일러님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다니 좋아요. 이렇게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브랜드가 댓글 단다고 해서 상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얼마나 재치 있게 이 팬덤이 있는 특히 이런 인플루언서들에게 이 사람을 칭찬해 주면서 정말 흔히 말해서 촌철살인처럼 딱 명확하게 이 말을 사람들이 퍼가고 싶게끔 이런 말들을 갖다가 재치 있게 닮으로써 이 댓글 마케팅들이 행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테일러 스위프트 팬들 앞에서 내가 이 노래 된다고 했잖아. 이런 네, 거 맞아요. 해주면 열광하는 거죠. 브랜드 마케팅 담당자가 그러면 이 인플루언서나 인기 영상 이런 것들을 뭐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팔로워나 노출이 많으면 이게 이제 그 브랜드 홍보로 그대로 연결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히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틱톡 같은 경우에는 유행이 대단히 크게 형성이 되거든요. A라는 예를 들면 영상이 인기 있으면 틱톡에서는 이거를 따라 찍기라 그래요. 사람들이 비슷하게 찍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서 마치 런웨이처럼 막
길을 걸어가가지고 막 영상을 찍으면 멋진데 그럼 나도 똑같은 걸 한번 따라가 보고. 그거 되게 많이 봤어요. 중국 특히 그쪽 영상이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따라 찍기가 많다 보니까 대단히 하나의 그 영상의 트렌드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모바일에서 틱톡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댓글이 많습니다. 댓글이 뭐 어떤 거 같은 7초짜리 영상 중에 예를 들면은 어떤 론리 플래닛이라고 하는 이 여행 잡지에서 일하는 이 샤베츠라는 친구가 딱 7초로 브로콜리를 먹으면서 야 여기 이유도 묻지 말고 브랜드들은 댓글 달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22만 개가 달렸어요 댓글이. 아 진짜요? 네, 22만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그 중에서 우리 치면 BMW, 버거킹, 맥도날드 이러한 유명 브랜드들이 100여 개 이상이 댓글을 달았고 이들이 또 상위를 차지했거든요. 이야. 이런 댓글놀이들이 워낙 많고 이런 참여율이 제 생각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댓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고 적극적인 이용자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이 이 틱톡처럼 젠지가 많이 사용하거나 또는 제너레이션 M이 많이 사용하는 이 젊은 층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서는 과거의 인터넷 초기 댓글보다 훨씬 더 많은 댓글들이 붙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들은 이것이 예를 들자면 부정적인 댓글놀이가 아닌 이상 여기에서 우리가 브랜드가 좀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 트렌드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숟가락 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숟가락 얹을 수 있는 밥상들을 갖다가 계속 찾아내면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요즘 세대들과에 있어서의 브랜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낳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많이 창의성도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걸 안 할 수는 없겠죠. 이런 부분도 하지만 사실 댓글이라는 것은 그냥 맞고 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관심사거든요. 그들에게 듣고 있고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관심 갖고 있고 이러한 자세도 되게 중요하고 이런 자세만 갖고 있다라면 충분히 큰 돈 안 들이고서도 브랜드가 이용자들 속에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어떤 영상이 유행하는지도 봐야 되지만 사람들이 어떠한 댓글 속에서 어떠한 영상이 댓글을 많이 달고 있는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서 그 심희즈 씨가 올 핑크룩을 입었더니 그 쇼폼에서 아기들을 올 핑크룩으로 입혀놓은 영상 혹은 콘텐츠에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리고 공유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유행을 만들어내고 다시 이게 상품화돼서 팔리더라고요. 좋아요를 많이 받는다. 그거 자체가 마케팅의 수단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댓글 연구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틱톡 같은 쇼폼 플랫폼에서 브랜드 마케터들이 댓글을 다는 게 틱톡이라는 그 플랫폼의 유저가 많아서인지 아니면 이런 짧은 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 자체가 말씀해 주셨던 그 M과 G에게 소구할 수 있어서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두 가지가 다입니다. 우선 틱톡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시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보다 좀 자극적이고 즐겁고 유쾌한 것을 찾고 뭔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고 이러면서 틱톡이라는 포맷이 줄 수 있는 이 매력에 훅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MAU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최소한 접속한 사람들이 지금 틱톡이 10억 정도 되고 있고요. 와. 지금 분석 업체들에 따르면 내년 정도면 15억 명 정도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하도 틱톡이 성장하다 보니 인스타그램에서도 지금 릴스라고 하는 똑같은 숏폼을 내놨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지금 쇼츠라고 하는 짧게 한다는 이런 뜻에서 똑같이 내놨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많이 유행하지 않지만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인기 있는 스냅챗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서도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똑같은 숏폼 영상을 내놨는데 대단히 인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에서 예를 들자면 중국하고의 이 경쟁 때문에 사실 틱톡이 중국 서비스다 보니까 인도에서 하루아침에 이걸 금지시켰거든요. 국경 분쟁이 있었을 때 작년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스냅챗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만 스냅챗 쇼폼 이용하는 사람이 1억 명이 생겼습니다.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이 쇼폼에 대한 인기가 이유가 있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 물론 길이는 최대 3분까지도 가고 4분까지도 가지만 대부분 35초에서 끝나요. 이 짧은 영상 안에 압축적으로 사람들의 창의성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 밀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창의적이에요. 30초 안에 모든 걸 다 승부를 걸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대단히 강도가 있고 재미없으면 빨리빨리 넘기는 거죠. 끝까지 2분 봐야 되고 3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30초짜리는 건 10초 안에 승부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더니 보니까 단일 시간에 많은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나의 취향을 빨리 찾을 수도 있고 이러한 방식들 즉 숏폼이 줄 수 있는 밀도, 창의성의 밀도 때문에 지금 되게 폭발적으로 인기 있는 거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도 이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거고 그러니까 틱톡이 인기 있고 코로나 때 인기 있었고 숏폼에 갖고 있는
창의성의 밀도 그리고 이것이 흔히 말하는 젠지라든지 제네레이션 M이라든지 요즘 젊은 층들이 가지고 있는 이 대화하려고 하고 따라하려고 하고 즉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원웨이가 아니라 저거 이쁜데 저 잘 만들었는데 나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모바일 편집 기능이 대단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적인 좀 좋은 장비로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기도 하지만 틱톡은 100% 스마트폰에서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찍고 편집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 편집 기능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젠지들에게는 글 쓰는 것보다 틱톡에 영상 올리는 게 더 편하고 쉽다. 그러니까 대단히 영상 커뮤니케이션에 최적화된 세대가 지금 성장하면서 이 틱톡으로 그리고 숏폼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속도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스타가 그 사용하고 있는 그 숏폼 릴스의 경우에도 내가 귀엽게 넘어지는 아기 영상을 봐야지 하면 전 세계에 귀엽게 넘어지는 아기 영상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보통 5초에서 10초만 보면 바로바로 스킵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참 어마어마한 힘을 만들어낸다 싶어요. 근데 댓글을 아예 동영상으로 달 수도 있다면서요? 네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유일하게 지금 틱톡이 잘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댓글도 굳이 그 타이핑하지 말고 영상을 짧게 찍어서 3초까지가 되는데요. 3초 안에 너의 표정을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번 해봐서 이모티콘 달듯이 영상으로 달 수 있게 해주는 사례가 네. 있었던 거죠. 대표적으로는 듀오링고라고 하는 이 어학 앱인데요. 대단히 커뮤니케이션을 잘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팀들이 뭘 했냐면은 3초짜리 영상을 찍고서 너네 브랜드 팀들도 우리 시청자들 중에 이용자들 중에서 팔로워 중에 많은 것 같은데 각각의 브랜드들에 있는 이 소셜미디어 담당자들은 주간 미팅 때 뭐 간식 같은 거 뭐 먹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데서는 뭐 버거킹에서는 우리 뭐 먹어 이렇게 다들 달다가 미국에 이제 칙필레라고 해서 이 치킨 음식 그러니까 닭 요리 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댓글로 우리는 당연히 너겟 먹지. 근데 너네는 이런데 너겟 같은 거 먹으면 소스 뭐 먹니라고 이쪽에서 물어본 거예요. 또 소스파들이 난리 났겠군요. 네, 그랬더니 대댓글로 듀오링고에서 영상으로 우리는 레인보우 소스를 먹지 그랬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것이 민감한 것이 이 칙필레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가 어마어마한 동성애 반대자예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는 레인보우 소스를 먹지라고 또 철학적인 논쟁으로 넘어가네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그 칙필레 팀에서는 그 댓글을 삭제해버린 거예요. 이거 갖고 우리가 논쟁을 볼 수 있는데 이미 사람들에게 받고 이걸 찍는 장면을 어떤 사람들이 녹화를 한 거죠. 이 녹화한 영상들이 또 수천만 뷰가 이뤄집니다. 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럼 레인보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듀오링고 앱 다운 받자.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결속되고 브랜드가 그냥 좋은 촌철살인 같은 또는 되게 멋진 표현들만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브랜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들 이런 지향점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네. 오히려 그걸 떠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팬들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뭐 5천만 국민에게 좋은 브랜드 이런 건 되게 어렵습니다. 요즘은. 글로벌 브랜드일수록 더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들, 예를 들면 환경에 대한 가치들 이런 거 강하게 표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안 하면 오히려 쟤는 뭐지? 저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왜 아무런 말을 안 해? 왜 이렇게 게으르지?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도 그리고 있죠.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블랙 라이브스 매더라고 해가지고 흑인들에 대한 존중 해시태그가 붙으면 젠지의 직원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 우리 회사는 왜 입장이 없지? 과거에 그런 사회적 문제에 기업이 브랜드가 입장 잘 안 내거든요. 굉장히 좀 리스키하게 봤죠. 그렇죠. 근데 요 정도의 이런 사회적 이슈, 이러한 평등의 이슈들, 환경의 이슈에는 회사가 브랜드가 입장을 안 내면 팬들도 싫어하고 직원들도 싫어하는 이것이 요즘 젊은 층의 어떠한 기업을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이런 플랫폼으로서 틱톡이나 또는 유튜브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사내외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회사가 사회적인 고민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는 게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 같은데 나이키 같은 회사들은 혹은 베네통 같은 회사들은 기존에도 인권, 동성애 아니면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계속 입장을 내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인 깊은 고민이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보여준 것 자체가 이 회사는 쿨하고 영하구나. 힙하고. 그걸 보여주는 거였는데 인기 있는 영상, 이 팔로워가 많은 계정에 댓글을 다는 영상만으로도 댓글 마케팅이 된다고 하면은 뭐 안 할 이유가 없겠네요. 네, 사실은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볼 때는 예를 들면 4천만 뷰가 만약에 이 영상에 달렸는데
그러면은 그중에 한 10분의 1은 댓글을 본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400만 뷰예요. 이 400만 뷰라는 것이 쉽게 얻어지는 뷰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영상해도 엄청난 숫자죠. 만 뷰, 10만 뷰 나오는 네. 것도 어려운데 400만 명에게 노출된다는 것은 정말 이것도 흔히 말하는 유기적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 온다는 것은 광고비로 치면 대단히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젊은 세대들하고선 브랜드가 그냥 우리가 보여주는 원웨이식으로 자 우린 이런 모습이야 멋지지 짱이지 이렇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라고 하는 적극적인 대화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 댓글이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으로 볼 때 저렴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정말 이 브랜드가 이용자들하고 대화하고 있다라는 중요한 어떠한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브랜드들이 댓글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거만큼 큰 힘이 있을까 싶은데 세계적인 화장품 브랜드 이 클리니크 대표와 관련된 사례도 있다고요? 네. 클리니크 같은 경우 올해 4월에 했던 캠페인이 뭐냐면 여드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자꾸 지금의 많은 화장품들은 어떻게 여드름을 가릴 것인가. 물론 여드름 치료제도 있지만 화장품들은 이것을 색조나 이런 기초화장에서 어떻게 좀 여드름을 가릴까 했는데 이쪽에서는 여드름을 긍정적으로 보여주자고 하면서 이 찌트라 여드름이 happens 나에게도 여드름이 생겼어. 어쩌면 좋아. 그러니까 막 처음에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10대들에게 네. 이런 영상들을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 먼저 나와서 여드름이 생긴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여드름 커밍아웃인가요? 그렇죠. 네. 여드름 커밍아웃이에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들 그 나이 또래 여성들이 여드름이 나도 생겼어. 남성들이 나도 생겼어 하면서 다 찍어서 올리는 건데요. 어머 나도 있어. 네. 이 뷰가 이미 벌써 지금 이게 제가 9월 말에 봤었는데요.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해서 요 해시태그가 걸려 있는 커밍아웃한 사람들이에 대한 영상 뷰가 96억 뷰예요. 엄청나네요. 거의 100억 뷰 가까웠어요. 96억 뷰요. 100억 뷰. 네. 96억 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커밍아웃이라는 슬로건, 그러니까 it happens, 그러니까 이 여드름이 나도 생겼어라는 것에 하나의 커뮤니티인 거죠. 다 따라찍기를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여드름인의 걸기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틱톡의 해시태그들 보면은 이런 커밍아웃성이 많아요. 이것도 난 괜찮아. 이건 나쁘지 않아. 왜 우리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보려고 했고 숨기려고 했을까? 이런 부분에서 이 화장품의 회사인 클리니크 같은 경우가 그래 이런 거를 사람들에게 대화를 유도해 보자. 가리는 거를 따라찍게 하기는 좀 어렵지만 많은 뷰를 만들기 어렵지만 있는 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고 이 시대에 이 세대에서의 어떤 진정성의 문제라든지 솔직함의 문제 이런 부분에 맞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맥락을 잘 읽으면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하네요. 네. 그 여드름 없애는 3단계 화장품을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열심히 팔더니 이제 그 여드름이 있는 걸로 마케팅을 한다. 네. 기업의 진화, 댓글의 진화는 참 무궁무진합니다. 오늘도 재밌었어요, 박사님. 지금까지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K-드라마 해외 영향력이 이제 리메이크 제작으로도 이어진다고 하네요. 최근에 다양한 한국 드라마가 미국, 일본 같은 해외에서 리메이크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건지, 뭐가 재밌는 건지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네, 최근에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원래는 과거에는 드라마 전에 우리 콘텐츠들이 리메이크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가령 이제 그 포맷 자체가 리메이크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영화 같은 경우. 네. 근데 굉장히 이제 검증이 되고 또 검증이 된 그야말로 메가 히트작들이 리메이크되는 경우는 많이 있었죠. 가령 올드보이가 대표적이었고 엽기적인 그녀도 생각나시죠? 네. 그리고 복면가왕 있잖아요. 근데 복면가왕이 몇 개국에서 리메이크된지 아십니까? 저도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26개국이라고. 야, 어마어마하네요. 네, 실제로 미국에서도 팍스에서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리메이크가 돼서 우리와 좀 달라요. 다른 어떤 느낌의 복면가왕인데 어쨌든 그들 나름의 복면가왕이 로컬라이즈 돼갖고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는 스물스물 드라마 영역으로 이제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최근에 발표를 했죠. CJ에서 우리 리정혁 동무 살려주시라오. 지금 그쪽에서는 김장 전투할 시기네요. 네. 이게 리정혁 동무가 나왔었던 4차 한류의
기수 아닙니까? 일본과 뭐 이 동아시아권 전부 싹스럽고 해외에서도 엄청난 그 팬들을 양산했었던 사랑의 불시착. 현빈, 손예진 씨 심지어 두 분이 이제 좋은 일을 앞두고 계시다고요. 그래요? 네.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 사랑의 불시착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US와 이제 손을 잡고 이거를 공동으로 리메이크하는 기획을 발표했다 그래서 지금 대단히 화제죠.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 제2의 겨울 연가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엽기적인 그녀도 생각이 나요. 이게 마이 세시 걸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리메이크 된 적이 있었죠. 근데 이게 사랑의 불시착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궁금한 점이 뭐냐면 진짜 잘해야겠다. 왜냐하면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남북 분단의 상황 이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있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설정 자체만으로 재미를 주는 드라마거든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설정이 없다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남북 분단 상황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뭐 어떤 다른 방식으로 그 둘 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두 남녀의 어떤 그 넘나드는 그 목숨을 건 어떤 사랑이라는 걸 그려내야 될 텐데 과연 그런 게 가능할지. 가령 엽기적인 그녀 말씀하셨지만 엽기적인 그녀는 어쨌든 사랑 얘기고 과거에 10월에라는 영화도 레이크하우스라고 우리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영화로 리메이크된 적이 있었지만 그거는 그 사랑을 동서양의 관점에서 어떻게 다르게 볼 것이냐라는 정도의 컨버팅만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 사랑의 불시착은 그 핵심이 리정혁 동무 뭐 이런 문제거든요. 사실 역사 그리고 분단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런 걸 어떻게 미국적인 이야기로 잘 녹여낼 것인가. 그 와중에 망하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솔직히. 불시착. 10월에하고 엽기적인 그녀 둘 다 주인공이 전지현인데. 그런가요? 네. 둘 다 주인공이 전지현 씨였죠. 그리고 이종석 한효주가 주연했던 드라마 W도 엔젤시티? 네, 이거는 느낌이 어떻게 달라질까 궁금하네요. 저도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엔젤시티인데 이게 그 CBS 스튜디오예요. 정확히는 CW라고 채널 이제 미국에서 계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시는 채널일 텐데 이제 MBC하고 판권 계약을 맺고 요거를 이제 리메이크를 하기로 했다고 하고 뭐 내용 자체는 뭐 젊은 외과 의사가 뭐 그래픽 노블 속에 들어가서 펼쳐지는 뭐 다른 차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과거 대표적으로는 뭐 굿닥터, 굿닥터, 그다음에 기생충 이제 드라마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잇는 뭐 드라마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에 뭐 이제 새로운 한류의 시작이다 이러면서 이것이 모두 사실 최근의 오징어 게임의 압도적인 성공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죠. 그래요. 그 뒤로 나오고 있는 뭐 마이네임, 지옥 이런 것들도 워낙 인기가 많은 상황이니까 한국식으로 표현한 것 중에 책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웹툰에서 들어왔다 나왔다, 족자 속으로 사람이 들어간다 이런 설정을 되게 재밌어 한다는 얘기는 전우치 영화 나왔을 때부터 제가 들었거든요. 맞아요. 배우 마동석 씨가 주연하고 제작에도 참여하는 작품도 있다고요? 예, 트랩이죠. 그 이서진 씨 나왔던 OCN 드라마였던 트랩이 이제 마동석 씨가 제작을 직접 참여해요. 직접 참여하고 이미 이제 마동석 씨가 최근에 이터널스를 비롯해서 할리우드에도 굉장히 알려지고 있는 배우고 그래서 마동석이 제작한다라는 것 자체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공식적으로 리메이크 더 클럽이라는 리메이크작으로 이제 제작이 되기로 했고 이게 선스 오브 아나키라고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가 대본을 썼던 잭 로디우디스라는 작가가 이제 집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캠핑 여행 중에 뭐 사냥꾼 집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뉴스 앵커 가족 사건을 조사하는 그런 베테랑 탐정을 연기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아무튼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경향성을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 동아시아권을 휩쓴 한국의 박스오피스를 완전히 휩쓴 최고 중에 최고 뭐 박스오피스의 탑 오브 탑의 드라마들을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리메이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은 K-드라마의 설정 자체, K-드라마의 시놉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시놉은 사실 완전히 그 짧은 한 문장으로 출발을 하거든요. 그 한 문장 자체의 아이디어 그리고 드라마의 그런 어떤 템포나 어떤 그 현대적인 느낌 자체를 지금 할리우드 스튜디오 같은 데서도 관심을 갖고 리메이크를 시도할 만큼 수준이 올라왔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좀 의외이기도 했어요. 우리 트랩 같은 드라마는 이서진 씨가 주인공 네. 앵커였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엄청나게 히트한 작품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런 작품까지도 관심을 가질 만큼 한국 콘텐츠에 관심이 있구나. 요걸 엿볼 수가 있었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남의 걸 사다 쓰는 경우가 그동안 훨씬 많았거든요. 그게 그렇죠. 익숙하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보면 대만 드라마 꽃보다 남자 네. 이것도 굉장히 유행이었고 굿 와이프 이거는 CBS 거 갖다 썼던 그렇죠. 거고 직장의 신 이런 것도 네, 마찬가지잖아요. 김혜수 씨가 주인공했었던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왜 입장이 달라진 걸까? 오징어 게임 앞뒤로 뭐가 달라진 걸까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이제 오징어 게임은 하나의 촉매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자체가 없던 것을 만든 건 아니지만 오징어 게임의 성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알고는 있었어. K-드라마나 K-컨텐츠가 어떤 일정한 수준에 있다. 그리고 이들은 사실은 그 가능성만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리메이크를 한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들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 기획력과 우리의 작가들을 붙이면 저 설정으로 더 재밌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고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이제 한국 콘텐츠를 높게 사는 건데 이것도 사실 동아시아권에서 과거 드라마의 강자였던 중국이나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보다도 사실 지금은 압도적으로 한국 콘텐츠, 한국 드라마의 그런 어떤 시너비라든지 구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지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잘 만들었어요. 플롯 좋아. 그런데 페이스가 굉장히 느리고 그리고 뭔가 대사가 평범하다. 자극적인 맛이 떨어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거기는 뭐 김치 싸대기 이런 게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플롯 자체가 좀 너무 단순하다. 정교함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들이 사실은 이제 드라마 비평가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드라마는 그 모든 걸 사실 갖고 있고 거기에 반전에 반전을 더하는 그런 어떤 매력 같은 것들 이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높게 평가받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날도 추운데 애국심 하나씩 가져가시죠.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좋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녹용 받으실 분 8583님 축하드리고요. 공인중개사 동차 합격 축하드립니다. 0436님, 8583님 최종 발표까지 제가 파이팅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춥다고 문자 보내주신 분 많은데 사상 처음으로 5,123명입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내일 오겠습니다. 발전.